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이후에 나타나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고지혈증에 더 취약해져요. 고지혈증은 남성들이 더 위험한 거 아니야? 여성분들 굉장히 의외죠.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고지혈증의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가 되는데, 여성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수치가 증가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HDL 수치는 감소하게 돼요. 이 LDL이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지혈증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죠. 미국 하버 UCLA 의료센터 연구팀은 체내 콜레스테롤 합성은 저해하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건강관리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 혹시 주위에서 혈관질환 관리를 못해서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고지혈증,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질병은 혈관에 쌓인 지방이 주범인데, 혈액 속 지방의 수치가 높은 고지혈증은 우리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어요. 이 고지혈증이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는지, 고지혈증에 대한 모든 것 같이 알아볼게요. 고지혈증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피검사 결과를 볼 때 익숙하게 듣는 단어죠. 이 고지혈증이라는 게 뭘까요? 고지혈증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콜레스테롤이 과하게 축적돼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상태를 말하는데, 이는 심혈관 질환과 다양한 합병증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주된 원인 중에 하나죠. 고지혈증은 혈액 속에 있는 지방질, 특히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 범위를 초과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고지혈증은 총 콜레스테롤 수치, 중성지방 수치, 또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 가장 기본적으로 이 수치를 기준으로 고지혈증에 대한 약도 달라지고 약에 대한 기준도 세울 수가 있는데, 고지혈증은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잘 인지가 되지 않지만, 이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혈관에 지방이 쌓여서 동맥경화도 일으킬 수가 있고, 결과로 심장병이나 뇌졸중, 고혈압 등 심각한 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될 수가 있죠. 콜레스테롤, 듣기만 해도 뭔가 몸에 해가 될 것 같고 우리 체내에서 빨리 없어져야 할 것 같죠? 근데 콜레스테롤이 우리가 흔히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하시는 성분인데, 사실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방 성분, 이거 아셨나요? 콜레스테롤은 세포막, 호르몬, 비타민 D,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인체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콜레스테롤은 모든 세포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고, 혈관을 막는 주범인 콜레스테롤이 우리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라니 참 의외인데요. 세포막은 이 세포가 외부 환경과 소통하고 영양소를 흡수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죠. 이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세포막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또한 콜레스테롤은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해요. 예를 들어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 그리고 부신 호르몬 합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콜레스테롤이 몸속에 없다면 호르몬 불균형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피부에서 햇빛을 받으면 콜레스테롤을 이용해서 비타민 D를 만든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의 합성에도 영향을 준다니 놀라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콜레스테롤이 없다면 필수적인 비타민 D를 체내에서 만들지 못하게 돼요. 이렇게 우리 체내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콜레스테롤, 그러나 콜레스테롤이 과다하게 축적이 되면 우리가 걱정하는 큰 문제가 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상태, 다른 말로 고콜레스테롤의 위험성, 그리고 그에 따라 생기는 질병들, 바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고콜레스테롤은 단순히 숫자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혈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고지혈증이 지속이 되면 혈관에 지방이 축적되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고 결국 동맥경화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동맥경화증은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져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게 만드는 질환이에요.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질환 3가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심장병이고, 심장병은 고지혈증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고지혈증은 심장 혈관병의 발병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데, 이로 인해서 혈관벽에 지방이 축적되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심장에 산소 공급도 부족해지고 결국엔 심장마비, 협심증, 심근경색,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죠. 고지혈증이 유발할 수 있는 질환 2번째는 뇌졸중이에요. 뇌졸중에는 뇌의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때 발생될 수 있는데, 고지혈증으로 인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뇌로 가는 혈액이 차단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뇌졸중의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높아지고 특히 동맥경화로 인한 혈전 생성이나 혈관도 막혀서 발생하는 뇌졸중인 허혈성 뇌졸중이 아주 큰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고콜레스테롤증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질환 세 번째는 말초동맥질환이에요. 말초동맥질환 들어보셨던 분도 계시고 생소하신 분도 계신데 이 질환은 다리나 팔과 같은 말초 부위의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 질환이 생기면 심하신 분들은 걸을 때 다리도 매우 아파요. 저리고 일상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 다리의 피부 변화나 상처도 잘 아물지 않고 무기력해지고 일상적으로는 이런 수족냉증 같은 질환도 빈번하게 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무서운 질환을 일으키는 고지혈증, 과연 고지혈증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지혈증을 유발시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식습관, 생활습관, 유전적,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것 말고도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의외의 원인들 세 가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나이와 성별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족력이라고 얘기하는 유전적 요인 말고도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고지혈증의 위험이 커져요. 이는 호르몬의 변화, 대사율 감소, 그리고 혈관의 탄력성 감소 등의 이유로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이후에 나타나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고지혈증이 더 취약해져요. 고지혈증은 남성들이 더 위험한 거 아니야? 여성분들 굉장히 의외죠.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고지혈증의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가 되는데 여성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수치가 증가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HDL 수치는 감소하게 돼요. 이 LDL이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지혈증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죠. 미국 하버 UCLA 의료센터 연구팀은 체내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해하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폐경기 여성 579명을 대상으로 심혈관 질환 발병률을 추적 관찰했대요.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심장 동맥의 플라크 수치가 고령 여성의 경우 젊은 여성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된다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는 중년 이후에는 남녀 불문하고 고지혈증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비만이에요. 많은 논문과 실험을 통해서 과체중이나 비만은 고지혈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입을 모아 말씀하시는데 비만이 되게 되면 지방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또 커지게 되고 이 세포에서 염증 물질이나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로 인해서 지방대사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져요. 이것이 지속이 되다 보면 결국에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가 높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는 낮아지는 거죠. 또한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시키게 돼서 혈액 내 혈당에 대한 인슐린의 반응이 잘 안 된다. 쉽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혈당 조절 문제도 일으키게 되고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농도도 급해서 지방이 간에 축적이 돼서 지방간과 같은 증상도 일으킬 수가 있겠죠. 고지혈증을 막기 위해서는 체중 관리가 필수라는 거 잘 아셨죠? 고지혈증에 악영향을 주는 세 번째 원인, 흡연과 음주예요. 담배는 백해무익이라고 하잖아요. 세계적으로 금연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고 혈관 질환을 예방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는 꼭 끊던지 줄이시는 게 좋은데 흡연과 음주는 고지혈증에 안 좋은 습관이에요. 흡연은 혈관도 수축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도 높이면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고 흡연은 혈관벽도 손상시키고 동맥경화증도 유발시킬 수 있고 심장병, 뇌졸중 나쁜 거를 마시고 계시잖아요. 또한 음주도 중성지방도 높일 수 있고 고지혈증도 일으킬 수가 있고 체중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위에서 말한 비만으로 인해서 악영향을 줄 수가 있죠. 이렇게 위험한 고지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어야 할 음식들도 궁금해 하실 거예요. 과연 무엇을 먹어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는 고지혈증 관리에 매우 유익한 음식인데 기름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니 신기하죠. 이 올리브유는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돼요. 올리브유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우리 몸에 안 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도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도 높이는 데 도움을 줘요. 특히 모노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올리브유는 심혈관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줘요. 올리브유는 튀김을 할 때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요. 샐러드나 드레싱, 구운 음식에 사용하면 좋고 모든 음식이 그러하듯이 올리브유 또한 과유불급, 과도하게 섭취하면 칼로리가 높아질 수도 있고 적당량, 좋은 품질의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고지혈증에 좋은 음식 두 번째는 생강이에요.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인 거 알고 계셨나요? 생강은 항염증 및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러한 생강의 성분으로 인해서 고지혈증도 개선되는 데 도움을 많이 줘요.
생강은 또한 혈액순환도 개선해주고 이로 인해 콜레스테롤 수치도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실명갈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또 생강은 혈당도 안정화시키고 체중 관리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 이렇게 몸에 좋은 생강은 차로 마시거나 생강을 얇게 썰어 생으로 먹거나 생강즙도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다시마예요. 여러분 다시마 좋아하시나요? 저는 다시마에 초고추장을 살짝 찍어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맛있는 다시마는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에도 매우 좋아요. 이러한 다시마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알긴산은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해서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해주는 효능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데 좋은 음식들을 알아보았는데 몸에 좋은 것이 있다면 나쁜 것도 있겠죠. 사실 몸에 좋은 것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몸에 안 좋은 것을 잘 알고 피하고 줄이는 게 필수죠. 혈관 건강을 위해서 꼭 피해야 할 음식을 두 가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고지혈증을 위해서 절대 피해야 할 음식 첫 번째는 튀김류예요. 튀김류에는 트랜스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트랜스 지방이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면 익숙한 단어일 거예요. 트랜스 지방은 식물성 기름을 부분적으로 경화시키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불포화 지방의 일종인데 자연적으로 일부 동물성 식품에서 미량 존재할 수는 있어요. 대다수 트랜스 지방은 가공식품,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 라면 등에 들어있죠. 이 트랜스 지방이 고지혈증도 악화시키고 체중 증가와 혈당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데 트랜스 지방은 체내 염증 반응도 촉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속이 되면 혈관에 손상도 주고 동맥경화도 가속을 시킬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을 높일 수가 있어요.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꼭 피해야 하는 음식 두 번째는 빵입니다. 정제 탄수화물 빵은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데 그 중에서 포화지방까지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버터 대신 마가린을 써서 만든 크루아상, 고로케, 꽈배기, 튀김 빵 종류, 동물성 크림 대신 쇼트닝을 넣은 크림빵 같은 종류는 칼로리도 높고 포화지방도 들어있어 혈관 건강에도 안 좋아요. 또 흰빵이나 달콤한 빵은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릴 수가 있겠죠. 중성지방도 증가시킬 수가 있고 정제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빠르게 당으로 전환이 돼서 인슐린 저항성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빵의 섭취를 줄이시는 것을 좋고 맛있는 빵은 고지혈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명심해 주세요. 그래도 이렇게 맛있는 빵을 안 드실 수가 있으니 적당히 섭취하는 거 아시겠죠? 이번에는 콜레스테롤에 관한 문제 하나 드릴게요. 다 같이 한번 맞춰보세요. 문제 바로 나갑니다. 콜레스테롤의 70%에서 80%는 우리 몸에서 합성된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체에서 콜레스테롤의 약 80%는 체내에서 합성이 돼요. 정답을 알고 놀라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우리 몸에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합성이 되는데 이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만 공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체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이 된다는 뜻이에요.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주요 경로는 간에서 이루어지고 이 과정은 유전자와 호르몬 등등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것은 콜레스테롤 수치에 별 영향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막 먹어도 괜찮나요? 당연히 아니겠죠. 콜레스테롤은 우리 간에서 주로 합성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음식에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인 식이콜레스테롤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겠죠. 예를 들어 고지방 음식을 많이 먹으면 체내 콜레스테롤 합성량이 증가할 수가 있고 이러한 넘치는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여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이는 거죠. 그렇지만 식이콜레스테롤이 체내 콜레스테롤 합성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에 소개해드린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꼭 기억하시고 좋은 식습관과 운동으로 체내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게 좋다는 거 꼭 명심해 주세요. 이 외에도 스트레스 관리는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데도 매우 큰 영향을 주는데 스트레스에 장기간 지속되거나 장기간 노출되면 신체의 여러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서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신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러한 호르몬들이 혈당과 지방대사를 변화시키죠. 특히 이 코르티솔은 간에서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과정을 촉진을 시키고 이로 인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지고 중성지방도 증가될 수가 있죠. 또한 코르티솔은 인슐린 저항성도 유발할 수 있어 고혈당과 고지혈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으니 고지혈증 없이 건강하게 지내려면 스트레스를 최대한 피해 매일매일 즐겁게 생각하고 즐겁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거 잊지 마세요.
호두와 같은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서 산패가 쉽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호두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산화가 되기 쉬워요. 산화가 진행되면 지방의 구조가 변형이 되고 산화된 지방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에 손상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죠. 이뿐 아니라 또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위험도 가지고 있고 호두가 산패되면 아크릴아마이드라고 하는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데 이 물질은 발암 물질이죠. 이렇게 산패된 호두를 장기적으로 섭취할 때는 암에 대한 위험성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산패돼서 변질이 일어난 호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소한 호두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호두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간식이지만 저는 달달하게 졸여진 호두강정이나 제과점에서 파는 호두과일을 커피랑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맛도 좋고 건강에 이롭다고 잘 알려진 호두 그냥 막연하게 몸에 좋다고만 알고 있지 않으세요? 호두는 견과류의 일종으로 기원전 7000년 전 고대 인류가 친숙하게 섭취해온 식품이라고 해요. 인류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호두를 섭취해왔다니 아주 옛날부터 인류에게 많은 영양소를 적용해준 식품이에요. 호두에는 단백질이나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렇게 풍부한 영양소가 함유된 호두과주는 우리 몸에 이로운 점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호두의 놀라운 효과는 바로 노화 방지예요. 호두에는 폴리페놀과 비타민 E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의 유해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죠. 특히 노화 방지와 관련이 깊은 성분으로 이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또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감기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는데 자유라디칼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켜서 노화와 관련된 여러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호두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은 자유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요.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또 호두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피부에 수분을 보충해 주는 데에도 꼭 필요한 성분이죠. 특히 피부가 노화되면서 생길 수 있는 주름과 피부 처짐을 예방하는 데도 매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두 번째 호두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뇌 건강 유지예요. 호두의 외형이 뇌를 닮아 예로부터 머리가 좋아져 잘 알려져 있는데 외형만 닮았다고 뇌에 좋다는 것이 아닌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오메가3는 주로 생선에서 많이 발견되는 성분이잖아요. 호두에도 그만큼 많은 양이 들어있어요. 해외 알츠하이머 저널에서는 호두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여주므로 알츠하이머 발병과 진행을 늦추거나 위험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는데 호두에는 이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고 이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 치매와 같은 뇌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뇌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돕는 호두는 노화로 인한 인지 저하를 늦추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호두에 들어있는 비타민 E 또한 풍부해서 뇌의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지켜줘요.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뇌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부터 호두를 꼭 드시는 게 좋겠죠. 세 번째 호두의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호두가 뼈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은 알아도 뼈에 좋다는 건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신데 호두가 뼈 건강에 미치는 좋은 작용들 바로 알려드릴게요. 호두는 칼슘뿐 아니라 다른 중요한 성분도 함유하고 있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인 식품이에요. 호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균형 있게 들어있는데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지만 마그네슘 역시 뼈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죠. 마그네슘은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의 밀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두 성분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면 뼈의 강도를 높이고 골다공증과 같은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예요.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은 뼈의 형성을 촉진하고 뼈의 밀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이뿐 아니라 오메가3는 미세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갖고 있고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에도 굉장히 유익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호두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바로 암 예방 효과예요. 호두는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작용 덕분에 암 예방 효과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2022년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 자료를 보면 호두나 아마씨에 함유되어 있는 알파리놀렌산을 꾸준히 섭취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 심혈관 질환 위험률이 약 10% 정도 감소되고 관상동맥 심장질환 위험률은 20%나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뿐 아니라 호두에는 이 폴리페놀과 엘라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특히 이 엘라그산은 항암 성분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엘라그산은 체내에서 엘라그산 대사물질로 변환돼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 폴리페놀은 암세포의 확산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죠.
호두는 이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죠. 암은 염증성 질환과 관련이 깊은데 호두가 가진 염증 완화 효과는 암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보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호두에 포함된 비타민 E와 셀레늄 등의 성분은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 암 환자에게는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호두는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줘서 우리 몸의 방어막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호두의 효능 정말 놀랍죠. 이렇게 몸에 좋고 맛도 좋은 호두, 이것들과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데 호두와 궁합이 굉장히 좋은 식품들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요거트예요. 요즘 들어 그릭 요거트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단어들 접해보셨잖아요. 요거트에는 단백질, 칼슘,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호두에는 건강한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등이 풍부하죠.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조합을 통해서 다양한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요. 요거트에 함유된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장내 유익한 세균을 증식시키고 장 건강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또 호두의 지방은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을 더욱 향상시켜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오메가3의 지방산과 같은 건강한 지방산을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면 호두의 지방이 소화와 흡수를 도와서 영양소의 흡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도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영양분뿐만 아니라 호두의 고소와 크리미한 식감과 요거트의 부드럽고 상큼한 맛은 잘 어울려요. 함께 섭취하시면 맛과 식감의 조화를 즐길 수가 있죠. 그러니 이제부터 요거트를 드실 때 호두와 함께 드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호두와 환상의 궁합의 음식은 바로 바나나예요. 바나나는 호두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나나는 탄수화물과 천연당과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 뿐만 아니라 바나나의 당은 호두 대비 신체에 더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고 해요. 호두에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다는 거 이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성분들은 신체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바나나와 호두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 보완적인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고 영양소의 흡수 또한 더 쉽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영양뿐 아니라 호두의 식감과 바나나의 부드럽고 달콤한 맛은 잘 어우러지는데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한번 섭취해보세요. 달달한 바나나의 맛과 호두의 고소한 향이 의외로 조화로워서 맛과 식감, 영양소까지 한 번에 즐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소하고 맛도 좋고 몸에도 정말 좋은 호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섭취해도 안 좋다는 사실. 호두는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이지만 모든 식품들이 그러하듯이 호두도 적정량을 섭취해야 되는데 과연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몸에 좋은 호두를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호두 섭취 시 주의할 점을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호두를 섭취할 때 유의할 점, 첫 번째는 알러지 반응이에요. 호두는 견과류 중 알러지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식품인데 일부 사람들에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대요. 호두 알러지가 있는 경우 호두를 섭취했을 때는 입술이나 혀, 또 얼굴이 부풀거나 호흡곤란을 겪을 수가 있는데 이는 개개인의 신체 증상에 따라서 매우 위험할 수도 있고 다르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심할 수도 있고 이런 증상이 발생되면 즉시 호두 섭취를 중단하고 필요시 의사와 상담해야 되고 호두 섭취 시 주의할 점 두 번째는 과도한 섭취예요. 이 호두는 100g당 약 650칼로리로 매우 고칼로리 음식이에요. 하루 섭취량을 과도하게 초과하면 오히려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가 있는데 호두에는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대부분 불포화 지방이라 건강에 유익하다고 알고 있겠죠. 근데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루에 약 20-30g 정도, 이건 약 5알에서 7알 정도인데 쪽으로 봤을 때는 10개에서 15쪽 정도 돼요. 호두를 섭취할 때는 꼭 기억해 주세요. 호두 섭취 시 유의할 점 세 번째는 변질이 일어난 호두 섭취죠. 호두와 같은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서 산패가 쉽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호두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산화가 되기 쉬워요. 산화가 진행되면 지방의 구조가 변형이 되고 산화된 지방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에 손상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죠. 이뿐 아니라 또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위험도 가지고 있고 호두가 산패되면 아크릴아마이드라고 하는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데 이 물질은 발암 물질이죠. 이렇게 산패된 호두를 장기적으로 섭취할 때는 암에 대한 위험성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산패돼서 변질이 일어난 호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러한 호두를 구분하는 방법은 먼저 색상을 보는 거예요. 신선한 호두는 갈색이나 황금빛을 띠는데 산패된 호두는 색이 어둡게 변하고 부패한 느낌이 들어요. 또 산패된 호두는 비린내나 신내가 날 수 있고 신선한 호두는 자연스러운 고소한 향이 나요. 또한 맛도 다른데 신선한 호두는 말 그대로 고소한 맛인 반면 산패된 호두는 씁쓸하거나 오래된 기름향이 나죠. 썩은 것 같이 불쾌한 맛이 날 수가 있겠죠. 신선한 호두를 골랐다면 산패되지 않게 보관 방법도 중요한데
호두는 잘못 보관하면 쉽게 산패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호두는 원래의 껍질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껍질을 벗기지 않고 보관하면 외부에서의 영향이 미치는 걸 줄일 수가 있어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가 되는데, 하지만 호두를 먹을 때마다 까야 되는 이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이미 까진 호두를 많이 구입하시잖아요. 이런 호두는 공기와 빛에 노출되면 산패가 촉진되기 때문에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해서 밀봉할 수 있는 용기에 담아 보관하거나 진공이나 밀봉팩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호두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해서 서늘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고, 이미 껍질을 벗긴 호두는 쉽게 산패할 수 있으니 냉장 보관 필수적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을 과다하게 섭취가 될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칼륨이 신장에 부담을 줘서 부종이나 혈압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 위장이 약한 분들, 위장에 민감하신 분들은 껍질이 소화되지 않거나 불편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단호박의 효능 100%로 섭취하는 방법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침침한 눈이 밝아지고 뱃살이 쏙 빠지려면 단호박을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호박이 넝쿨째 굴러떨어졌다 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들 들어보셨죠? 큰 힘을 들이지 않으면서 우연하게 좋은 일이 생기거나 큰 성과를 거둘 때 이런 속담이 쓰이죠. 옛부터 단호박 자체는 그 자체로 맛있고 영양가가 풍부한 식품으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아온 채소예요. 이 맛있는 단호박이 우리의 건강에 다양한 효능을 제공하는 사실도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단호박의 효능, 그리고 단호박에 대한 건강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 우리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단호박은 맛도 좋고 건강에 굉장히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정말 훌륭한 식품이에요. 이런 단호박의 놀라운 효능 5가지를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효능은 심혈관 건강 개선이에요. 단호박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런 성분이 우리 콜레스테롤 수치도 조절해주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도와줘요. 또 이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 축적된 나쁜 콜레스테롤도 감소시키고 혈관벽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어요. 칼륨은 또 혈압 조절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죠. 나트륨의 작용도 중화시키고 혈압 상승도 도움을 주고. 그래서 이 칼륨이 풍부한 단호박은 고혈압 예방이나 관리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이기도 해요. 평소에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거나 고혈압을 관리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단호박이 매우 좋은 식품인데, 단호박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혈액순환도 개선되고 혈압이 안정적으로 되고 심장질환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심혈관 건강 이제부터는 단호박으로 한번 예방해보세요. 단호박의 두 번째 효능은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단호박은 저칼로리 식품이고 다이어트를 할 때 섭취하면 굉장히 좋은 음식인데, 단호박이 가지고 있는 열량은 100g당 약 40에서 50칼로리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통 다이어트 하실 때 고구마 많이들 드시잖아요. 고구마가 갖고 있는 열량은 100g당 약 85에서 110칼로리라고 해요. 단호박의 칼로리는 고구마의 반도 안 돼요. 그래서 단호박은 다이어트 할 때 칼로리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식품 중에 하나인데, 거기다가 이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줘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간식 대신 단호박을 드시면 과식도 방지할 수 있고 우리 체중 조절에도 효과적이에요. 또한 단호박의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장에서 천천히 흡수가 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도 굉장히 유익한데, 급격한 혈당 상승도 막아주고 다이어트 중에서도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게 도와줘요. 또 다이어트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변비까지 예방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도울 뿐 아니라 우리 장 건강도 함께 챙길 수가 있겠죠. 다이어트 중이라면 단호박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단호박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에요. 단호박은 당근과 마찬가지로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두 성분은 우리 눈의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비타민 A는 눈의 망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시력 저하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특히 야맹증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이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도 같이 해서 우리 눈의 피로도 덜어져요. 근데 노화를 늦추는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혹시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고 모니터를 많이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는 현대인들한테는 단호박에 들어있는 비타민 A, 특히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는데, 눈이 피로하거나 건조감을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단호박은 자연적인 해결책이 또 될 수가 있어요. 단호박을 섭취하면 눈 건강도 지키고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시력 저하나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이에요. 단호박은 정말 건강에 많은 이점이 있는 식품이죠.
단호박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죠. 단호박에는 비타민 C와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비타민 C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감염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아연은 또 백혈구의 생성도 돕고 체내에서 염증 반응도 조절하고, 단호박은 면역력도 길러주는 성분도 들어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겨울이나 특히 환절기, 감기나 독감 예방을 위해서도 면역력 증가도 원하시면 단호박을 또 꾸준히 섭취하는 게 굉장히 좋은 식습관이 되겠죠. 또 자주 피로감을 느끼거나 감기나 이런 데 쉽게 노출되시는 분, 단호박이 아주 좋은 식품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단호박의 다섯 번째 효능은 부종과 붓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붓기에 호박이 좋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우리가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얼굴이 부을 때 약국만 가더라도 단호박즙 하시는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단호박에는 칼륨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칼륨은 우리 몸에 있는 나트륨과 균형을 맞추고 몸 안에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부종도 완화하고 몸의 붓기도 개선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데, 특히 평소에 손이나 발이나 얼굴 등이 자주 부으시는 분들한테는 단호박을 섭취하면 체내 나트륨 농도도 조절해줘서 불필요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붓기가 자연스럽게 완화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효능이 많은 단호박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알고 계시죠? 섭취 방법에 따라 효능의 50%만 섭취하게 될 수도 있고 100%로도 바뀔 수가 있어요. 단호박의 효능 100%로 섭취하는 방법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껍질까지 섭취하는 거예요. 단호박의 껍질은 과육과 견줘봐도 손색 없을 정도의 많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단호박의 껍질에는 대부분 폴리페놀이라는 게 함유되어 있고, 드실 때는 꼭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단호박 껍질에는 단호박 속 알맹이에는 없는 페놀산이 들어있어요. 페놀산은 우리 노화도 방지해주고 혈액순환도 도와줘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또 이 껍질에는 비타민 A랑 C 이러한 항산화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피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단호박을 섭취할 때는 꼭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게 좋은데, 물론 껍질을 드실 때는 꼭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농약이나 불순물 같은 게 묻어있지 않은지 잘 확인하고 드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껍질이 두껍고 질기게 느끼신다면 부드럽게 찌거나 껍질째 구워서 섭취하면 훨씬 더 편안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단호박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채소인데, 호박잎도 몸에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호박잎은 비타민 A랑 C랑 칼슘, 철분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항산화 성분도 많고 우리 몸에 염증도 들여주고 소화 기능을 돕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특히 피로 회복에도 좋고 우리 몸에 독소를 배출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호박잎은 찜이나 국, 볶음 등으로 다양하게 요리해서 섭취할 수가 있고, 호박잎을 섭취하는 것도 단호박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니 버리지 말고 꼭 같이 요리해서 드셔보세요. 단호박을 드실 때 호박씨 빼놓을 수 없죠. 호박씨가 수면 내에 도움을 준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호박씨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 성분은 수면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에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은 우리 수면 리듬을 조절해주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변환이 되는데, 불면증이나 수면의 질이 낮은 분들한테는 호박씨는 정말 유용한 식품이에요. 이 호박씨에는 또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는 것도 막아주고 당뇨병 예방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호박씨는 다이어트에도 매우 좋고, 식사 후 간식으로 섭취하면 또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킬 수가 있겠죠. 여담으로 우리 왜 다른 사람 단점을 뒤에서 막 얘기하는 거 보고 뒷담화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비속어로 호박씨 깐다 이러잖아요. 과연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저도 궁금해요. 혹시 아시는 분들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이렇게 단호박은 아주 건강에 좋은 식품인데 섭취할 때도 당연히 주의사항이 있어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단호박 섭취 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껍질 섭취할 때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단호박의 껍질은 건강에 많은 효능이 있는데 소화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 위장이 약한 분들, 위장에 민감하신 분들은 껍질이 소화되지 않거나 불편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러하신 분들은 단호박 껍질을 제거하고 속만 섭취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아니면 껍질을 드실 때는 반드시 부드럽게 조리해서 소화 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최대한 피하게 드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유의사항은 알레르기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단호박도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지만 일부 사람들은 또 호박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호박이나 이 호박씨에 민감하신 분들은 섭취 후 발진이나 가려움증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시면 단호박 섭취를 바로 중단하시고 알레르기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소량으로 섭취해서 반응을 확인해 보시고 본인 스스로가 챙기는 점 잊지 마세요. 단호박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세 번째는 신장질환이 있으신 사람도 섭취에 주의해야 돼요. 단호박은 아까 칼륨이 풍부한 식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을 과다하게 섭취가 될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칼륨이 신장에 부담을 줘서 부종이나 혈압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신장 질환이 있으신 사람은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되므로 단호박을 섭취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단호박 섭취 시 본인에게 맞는 양도 적절히 섭취해서 적당히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호박 섭취 시 주의사항 네 번째는 다이어트 시 과잉 섭취예요. 단호박은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은 식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단호박도 조리 방법에 따라서 칼로리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단호박을 버터나 크림이나 고칼로리 재료와 함께 조리하게 되면 그만큼 칼로리가 높아져서 다이어트에 좋지 않을 수가 있겠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단호박을 찌거나 구운 방법으로 조리해서 고칼로리 재료를 피하는 것이 건강하고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또한 단호박에 포함된 당분은 비교적 낮지만 당뇨가 있으신 사람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다이어트 중에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서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양배추, 사과, 당근, 이 주스도 정말 많이 갈아 먹어요. 이 세 가지를 함께 갈아 드시면 정말 좋은 장수식품이 돼요. 당근은 혈액 생성을 촉진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눈 건강을 좋게 하는 효능이 있고, 사과는 피로를 회복시키고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서 천식을 예방시키는 효과도 있잖아요, 배처럼. 또 세 가지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정말 좋은데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을 묽게 해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게 되죠. 이 세 가지를 함께 드시면 이런 효능들이 극대화돼서 정말 보약이나 다름없는 음식이 되죠. 그런데 생으로 드시라니까 혹시 농약이 걱정되시기도 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양배추가 농약 범벅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정말 양배추가 농약 범벅인지 재배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알아볼게요. 양배추를 키울 때 농약을 많이 치는 거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즘 많이 드시는 양배추는 과연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양배추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양배추는 특히 이 위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 이 양배추를 이용한 위장약이 많이 만들어지는 만큼 위장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양배추는 위장뿐 아니라 여러 가지 몸에 좋은 효능이 있는 풍부한 성분들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근데 이런 양배추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먼저 양배추의 부작용과 양배추의 효능 세 가지, 그리고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먹는 방법까지 양배추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이 양배추에는 칼륨, 칼슘, 비타민 C, 비타민 U, 식이섬유 정말 많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죠. 근데 비타민 C는 들어봤는데 비타민 U? 이건 뭘까요? 사실 비타민 U는 비타민은 아니에요. 비타민 U는 그 S메틸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인데 궤양 치료에 효과가 좋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비타민 U로 불러요. U는 그 궤양에 얼서 그 영어의 첫 글자 U를 가져와서 비타민 U라고 하는 것인데, 성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양배추의 첫 번째 효능이 위장을 튼튼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위식도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효능이 있고, 위에 염증이 있어 빨갛게 헐어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공복에 명치 끝, 배 윗부분, 명치 있는 부분이 쓰리고 아픈 통증이 발생될 수 있죠. 이런 통증 원인이 염증 때문인데, 이 염증을 비타민 U, S메틸메티오닌이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비타민 U는 위점막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인 이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촉진해서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해요. 또 위염과 위궤양도 억제해주는 작용을 같이 가지고 있고, 위암이 발생되는 것까지 예방하는 효능이 있죠. 또 비타민 U는 간의 해독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루타치온의 생성을 촉진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간세포의 손상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사실 이 비타민 U는 십자화과 채소에는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요. 십자화과 채소라면 뭐 양배추, 브로콜리, 배추부 등등이 포함되죠. 100g당 약 비타민 U가 함량이 약 배추에는 39mg,
무에는 11ml, 브로콜리에는 18ml, 양배추에는 무려 46ml로 이 십자가 채소 중에서 가장 많은 함량이 들어있고, 양배추는 부위에 따라서도 비타민U 함량이 달라져요. 푸른색의 겉잎, 하얀색의 속잎, 그리고 심지로 구성되는데 100g당 겉잎에는 26.1ml, 속잎에는 46.3ml, 심지에는 30.6ml 함유가 되어 있어요. 겉잎보다 속잎에 더 많이 함유가 되어 있죠. 과일은 껍질을 꼭 함께 제가 드시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양배추는 반드시 겉잎을 드셔야 될 필요는 없겠죠. 양배추의 두 번째 효능은 항암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배추에는 항암작용이 뛰어난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그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설포라판과 인돌3카비놀이라는 성분으로 전환이 돼요. 이 인돌3카비놀은 호르몬의 균형을 조절해주는 효능이 있는데, 특히 에스트로겐 대사에 영향을 미쳐서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 관련 건강 문제에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또한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발생을 억제하는 기능도 하고, 미국 미시건 주립 연구팀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양배추를 일주일에 3회 이상 섭취한 여성들이 일주일에 1회만 섭취한 여성에 비해서 유방암 발생률이 약 72%나 낮은 것으로 보고했고, 또한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백혈구와 면역 단백질인 사이토카인 조율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방광암이나 유방암, 간암 등의 강력한 항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양배추의 세 번째 효능은 정말 중요한 효능인데, 바로 몸에 진액을 보충해주는 효능이에요. 몸에 진액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약을 드셔도 효과를 못 봐요. 온몸 구석구석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 몸의 진액이라고 하면 혈액이나 림프액, 조직액, 음식물 섭취 시 흡수되는 영양물질, 몸 안에 조직에서 분비되는 점액질, 호르몬, 우리 몸의 모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체액이 바로 진액이에요. 몸 안에 수분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진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진액이 몸에 부족하면 여러 증상이 나타나요. 손발도 차고, 저린 경우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혈액순환이 문제가 바로고 혈액순환에 진액이 부족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이 수분이 충분해야 손발 끝까지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될 수가 있는 건데, 기관지에 진액이 부족하게 되면 또 당연히 기관지도 건조해지고,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먼지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기관지는 다이렉트로 자극을 강하게 느껴 기침이 나고 칼칼하고 목소리도 잘 나지 않는 현상도 나오고, 위에 진액이 부족하면 위장의 조직들이 수축되는 현상으로 또 위축적 위험도 나타날 수가 있고, 심장의 진액이 부족하면 심장에 열이 오르고 심장박동도 빨라질 수 있고, 나이가 들면 또 관절이 점점 뻣뻣해지고 입도 바짝바짝 마르는 증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목, 어깨 등의 근육이 뭉쳐 통증이 나타나는 이유도 몸 안에 진액,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굉장히 다양해요. 진액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근데 수분이 부족하면 우리는 물을 마시면 해결되지 않을까? 물론 물을 마시면 몸에 대부분 수분이 보충되긴 하지만 대부분 소변이 빠져나가게 되죠. 소변으로. 마신 물이 몸속 구석구석 스며들게 돼서 몸에 진액을 보해주려면 물만 마셔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아요. 물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몸속에 잡아들 수 있는 힘이 부족한데,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양배추예요. 양배추는 몸의 진액 보충을 위해 한의학에서 많이 처방하기도 하는데, 이 진액을 채우고 뇌를 보호하는 뇌수와 뼛속의 골수를 채워주는 역할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좋은 양배추도 잘못 드시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양배추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 4가지 유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양배추에 함유된 특정 당분이 가스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면 장이 팽창되고 복부 팽만이 일어나서 설사를 유발하게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이 있는 분들이에요. 위장 점막이 위축되어 있고 변성이 심한 경우인데, 이런 분들은 양배추가 몸에 잘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면 오히려 속쓰림이 심해질 수가 있는데, 공복 속쓰림에는 양배추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식후에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또 위장 점막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양배추를 적당히 드시길 바라고, 세 번째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양배추를 드실 때 절대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살짝 쪄서 드시길 바래요. 그렇다고 양을 많이 드시면 안 되고, 한 번에 드실 때 약 150g 정도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드시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 양배추에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갑상선의 기능을 방해하게 돼요. 양배추를 지속적으로 드시면 갑상선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죠. 근데 이 고이트로젠에 열을 가하면 이 성분이 비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쪄서 드시라는 거예요. 다만 갑상선에 문제가 전혀 없는 분들이라면 양배추를 생으로 조금씩 드시는 것도 괜찮죠.
양배추에는 이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은 강력한 항암이나 항산화 작용을 하는 좋은 성분인데 양배추에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성분은 다 사라져요. 그러니 갑상선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양배추를 그냥 생으로 드셔서 양배추의 좋은 효능을 통해 건강을 챙기시길 바래요. 네 번째는 고혈압이나 뇌경색 등의 문제로 이 아스피린과 같은 혈전 용해제 같은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인데, 왜냐면 양배추에는 비타민 K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비타민 K는 지혈작용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지혈작용이 뭘까요? 혈액을 말 그대로 빨리 굳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게 되면 비타민 K와 충돌하게 되어 복용하시는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양배추를 드실 때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양배추를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비타민 U나 C와 같은 좋은 성분들은 열에 약해서 이 조리 과정으로 인해서 파괴가 되기 때문인데, 양배추는 생으로 드시기 참 그래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양배추를 생으로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갈아서 주스로 드시면 돼요. 이때 양배추만 갈아 드시면 맛이 굉장히 없잖아요. 양배추와 함께 갈아 드시면 맛도 좋고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를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저희 집도 아침마다 주스를 정말 많이 갈아서 먹는데 이 양배추, 사과, 당근 이 주스도 정말 많이 갈아 먹어요. 이 3가지를 함께 갈아 드시면 정말 좋은 장수식품이 돼요. 당근은 혈액 생성을 촉진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눈 건강을 좋게 하는 효능이 있고, 사과는 피로를 회복시키고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서 천식을 예방시키는 효과도 있잖아요, 배처럼. 또 3가지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정말 좋은데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을 묽게 해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게 되죠. 이 3가지를 함께 드시면 이런 효능들이 극대화돼서 정말 보약이나 다름없는 음식이 되죠. 그런데 생으로 드시라니까 혹시 농약이 걱정되시기도 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양배추가 농약 범벅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정말 양배추가 농약 범벅인지 재배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알아볼게요. 양배추를 키울 때 농약을 많이 치는 거는 사실이에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약 40일 정도 된 양배추예요. 모공이 되는 사이즈죠. 이때부터 농약을 많이 치게 돼요. 다음으로 60일 정도 된 양배추이고, 이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양배추의 모양은 아니죠. 아직 더 많이 자라야 돼요. 다음은 100일 정도 재배된 양배추예요. 입이 생각보다 크죠. 양배추의 모양은 보통 동그라니 공처럼 생겼는데 이것은 꼭 다른 채소처럼 생겼어요. 120일 정도 되면 이렇게 자라는데, 가운데 보이시나요? 가운데 동그랗게 생긴 거 있죠. 이것은 결구라고 하는데 공처럼 생겼다고 해서 결구예요. 이것이 결국 우리가 먹는 양배추인데 이 결구를 겹겹이 싸고 있는 잎이 있기 때문에 농약을 아무리 많이 쳐도 우리가 먹는 양배추에는 농약이 많이 닿질 않아요. 농약뿐 아니라 다른 이물질도 많이 묻지 않는데 양배추에 농약을 많이 쓰는 건 맞지만 보시다시피 농약이 묻은 잎은 다 제거하고 결국 결구만 유통되기 때문에 양배추의 농약은 많이 묻어있지 않아요. 그뿐 아니라 결구가 생길 때쯤이면 벌레가 거의 없기 때문에 농약도 더 이상 치지 않는다고 해요. 이렇게 결구가 생기고 20일 정도 더 키우면 우리가 먹는 양배추 크기가 되는데, 이때 양배추를 수확해서 겉에 농약 묻은 잎은 다 잘라내고 깨끗한 결구만 유통이 되는 거죠. 이제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양배추를 드셔도 되겠죠. 혹시나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농약은 수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양배추를 물에 5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면 농약을 제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드셔도 돼요.